책 제목처럼 2040 디바이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일과 부, 그다음에 인구, 국가, 뭐 교육, 인간 이 모든 사회의 많은 것들이 둘로 나뉜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달이라는 일이 플랫폼으로 싹 올라간 순간에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일은 남아 있어요. 일은 남아 있고 일자리는 이제 사라져 버려서 파편화돼 버렸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고 돈은 다 어디로 빨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플랫폼으로 다 빨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동네 배달앱 만든다고 뭐 지역마다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이제 쫓겨난 근로자들, 여기 다 자동화돼서 로봇이 들어차면 로봇은 월급은 안 받아가죠. 대신 얘들이 먹는 건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자본가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다 쏠리면서 부도 같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 부 다 같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국가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공장, 에너지, 그 다음에 정치,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공장인데, 공장이 있는 나라하고 공장이 없는 나라의 전쟁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질 않죠. 왜 트럼프는 그 공장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칠까? 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그 난리를 칠까? 결국은 그 공장 다 자동화되면 사람 하나도 못 쓸 텐데. 그러면은 이 공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공장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어서 뭘 생산하기도 하지만 생산된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 세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복지에도 쓰고 뭐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일하지는 않지만 그 공장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공장 유치 게임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이제 실업의 문제에 곧 완전히 이제 노출되기 시작할 텐데, 삼성 같은 경우도 뭐 다 빼내고 있죠. 엊그저께는 뭐 LCD 공장 마지막 빼려고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고, 다 이제 인도나 뭐 이런 데로 다 가고 있죠.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좀 더 싼 데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로봇만 남아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보고 위치를 정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봇들을 움직이는 식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가격이 싼 곳으로 가야 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물류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은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장의 입지, 위치는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기업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세금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법으로도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간 공장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으로는 안 옵니다. 베트남으로 갈지언정. 그래서 나중에 공장이 없는 국가가 될까봐 지금 되게 걱정스럽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펑펑 쓰고는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 뭐 석탄이죠. 네네.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탄소 에너지들인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5.2%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약 15%를 원자력, 네. 원자력 비중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네. 태양광 같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다운시킬 수 있는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인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연합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 하는 게 핵 융합 발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선두권에 와 있습니다. 세계 3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2040년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핵 융합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하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이렇게 뭐 분해를 해가면서 점점 쪼개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핵 융합 발전은 오히려 이거 뭉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여기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뭐 일부 나오니까 뭐 아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근데 뭐 기술은 무지무지 복잡해요. 1억 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1.5초 동안 1억 도에서 아주 고순도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200초, 300초 계속 늘리고,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이제 발전소를 막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에너지 문제하고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공장은 이제 2020년 올해부터 이제 가속화해서 들어갈 텐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기면서 어쩌면 이게 자동화 공장을 더 빨리 도입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폭스콘과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준에 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걔네 회사들 한 회사당 120만 명씩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025년까지 자동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명씩 고용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적어도 20만 명 밖에는 일자리가 없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경제를 돌리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 늘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정말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요. 저 전기 조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은 어떤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좀 에너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요거를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1차 에너지하고 2차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수력,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2차 에너지로 바꿉니다. 아까 그래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고, 2차 에너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수소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소를 좀 집중해 보는 거는 잘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라는 게 또, 수소를 만들려면 뭐 일부 화학 제품을 만들면서도 나오지만, 뭐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수소를 제껴놓고 보면 이 전기 에너지를 싸게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높여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싸게 2차 에너지를 만들까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단가로 치면은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비싸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여러 배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을 늘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전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묶어 놓으면 전기 공급하는 회사들이 적자가 나겠죠.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뭐 총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뭐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화 공장, 뭐 그다음에 IoT 기술도 다 전기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재생에너지를 좀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네. 발전소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효율은 떨어지만 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조만간 아주 큰 효율을 이미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됐는데 상용화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술이 뭐 해결 못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 가면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아프리카의 북쪽 위쪽에 가면은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면 이제 유럽이고요.
근데 그 사하라 사막에 지금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작업을 지금 2050년까지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막이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뭐 하루 종일 따가운 햇볕이 그렇죠. 내리쬐는 뭐 이런 태양광 발전하기에 최고 좋은 최적의 입지예요. 근데 우리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겨울이 되면 황사로 뿌여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여름 이제 봄이 오면 황사 날라오고 오늘도 뭐 여의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강 건너가 안 보여요. 아침에. 아, 그래요? 네. 태양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맨눈으로. 중국이 요새 공장 돌아가나 보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장마가 한 달씩 계속되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수준은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정부에서 이제 그 보조해 주는 걸 하지 않으면 50년 돼야 전기료 뽑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죠. 얘도 기계니까. 또 교체해 줘야 되고 네. 부품들도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그 뭐죠 산유국들 간의 감산 합의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20까지도 내려왔다가 요새 다시 좀 올라서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를 독점하던 네. 산유국들로부터 네. 우리 같은 어떤 제조 국가들에게 이 부가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에너지의 그 가격이 낮춰지는 것을 통해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왜요? 네. 이게 좀 전체적인 관점,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석유라는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뭐 부이기도 하지만 패권이에요. 전 세계 패권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산유국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네,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셰일가스라고 하는 셰일 석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유정으로 이렇게 초대형 유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산유국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들은 전부 이런 커다란 대규모 유정을 가지고 있고 한번 뚫으면 뭐 4, 50년씩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의 석유는 어떻게 매장된 게 많으냐면 군데군데 조금씩 있어요. 이게 셰일층에 섞여 있는데 얘를 뽑아내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직으로 시추해가지고 옆으로 다시 뚫어가지고 가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뭐 압력을 줘서 물 같은 걸로 압력을 줘서 이걸 뽑아내요. 그리고 짧게는 3개월 정도 유정을 운영하고 폐쇄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 캐나다 일부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석유를 캐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맥을 못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뭐 전문가들 의견도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로 $7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은 이게 $100가 가기를 바라요. 저 중동에 있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 한 $80 이상이 되면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면은 뭐냐면 기초 생활도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왕좌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 셰일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사실 이거 안 돼, 이거 너무 낮아 뭐 그렇게 지금 하는 사태까지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점점 그 채굴 기술들이 발전해서 100년 후에도 석유는 마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20로 석유를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뭐 예를 들면 석유로 환산했더니 $50예요. 그럼 뭘 쓰겠습니까? 비용의 문제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라는 걸 제일 많이 따져요. 우리나라의 저 원자력 발전소 저 일본 후쿠시마 못 봤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후쿠시마에 사고가 났는데 왜 우리는 거의 피해가 없죠? 간단합니다. 이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안 옵니다. 다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쪽에만 영향이 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
서해안의 동쪽엔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의 동해안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해안. 거기에 4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하루 만에 하늘에서 낙진이 떨어지고요. 서해 바다는 다 초토화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모든 바다가 다 끝장이 납니다. 지금 우리 집 걱정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남의 집 걱정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확한 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한번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기왕 쓸 거면 우리가 2040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미래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미 그렇게 된 거를 한번 겉으로 딱 보게 됩니다. 어떻죠? 저는 좋아하는 정당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보면 나, 우리, 그리고 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전하냐면 기술도 여기에 한몫합니다. 왜? 단톡방에 묶여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학교 출신들,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 물론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원주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다원주의라는 거는 창의성이고 아이디어고 그런 건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저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죠, 요새.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무슨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것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죠. 점점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거는 개선될 수가 없는 건가요? 점점 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같은 생각이나 아니면 같은 어떤 편가르기가 일상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건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정치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국제 정치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걸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내내 진짜 주가가, 미국 주가도 완전 정체돼 있고, 하지만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내부에 결속을 할 수 있고 담장을 쌓고 안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고 하는 것들은 미국은 잘했죠. 중국은 많이 얻어 터졌지만. 이것은 좀 이렇게 고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점점 이 뭔가 같은 생각이나 같은 뜻을 가진 그 정보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둘로 나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대 50이 나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정말 극소수와 대다수의 갖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일자리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나머지, 사실은 교육 같은 경우도 아마 상류층들이 지금까지는 다 소유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 기술을 만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요. 그 나머지들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인공신체로 이동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류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진화가 아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